자,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다 불을 좀 켜야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여기도 켜버려. 자,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이게 법원에서 큐브를 뿌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법원에서 큐브를 보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큐브. 어떻게 오셨어요? 가운데 처음 보시는데. 유튜브. 법원에서 나는 큐브 봤다. 손 들어 보시죠. 그거 봤으면 집 한 채 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응? 자, 저는 킹왕짱 세미나는 그 전에 전신이 토요 알토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매번 세 번째 주 토요일 날에 꼭 이 시간에 해왔던 게 토요 알토란 특강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토요 알토란 특강을 매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협회가 생길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안 할 때는 이제 2주에 한 번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바뀌었다가 이제 우리 킹왕짱 옥션 열리면서는 이제 킹왕짱 세미나라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편천사라고 보면은 기존에 이제 토요 알토란 특강 할 때는 그냥 혼자 서서 주제 하나만 칠판에 적어 놓고 대충 떠들어도 1시간은 지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킹왕짱 옥션 세미나를 열려고 하니까 이런 모양을 좀 하고 색도 좀 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조금 시간을 좀 들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은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면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매 초보자나 부동산 초보자 또는 경매나 부동산을 이제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정책 방향이죠. 선거할 때 빼놓고는 국가의 정책에 전혀 관심 없다가 갑자기 해년마다 되면은 담배를 끊는 어떤 우리가 다짐을 하듯이 부동산에 달라지는 변화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원래.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초보자들이 생깁니다. 투자를 좀 많이 해보고, 어떤 경향들을 이렇게 돈도 좀 벌어보고, 뭐, 이 종목, 저 종목도 하다 보면은, 정책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럼 정책하고 크게 또 관계가 있는 쪽은 대형 회사 같은 경우 있죠. 건설사. 이런 어떤 큰 회사들은 정책의 흐름에 예민합니다. 정책의 흐름에. 그러나 작은 사람들은 정책하고 그다지 관계가 좀 없습니다. 자, 요런 특징을 미리 서두에 까는 이유는 어떤 거든 간에 지식을 공부할 때 자기의 맞춤형으로 이해하는 그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엄청 불어도 서울에는 바람만 불고 비 안 오는 경우 많죠. 그죠? 자, 일본에서 지진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 살잖아요. 그죠? 뭐 지구 온난화 돼 가지고 미국에서 영하 70도까지 내려가 가지고 영화의 투마로우처럼 정말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은 난리치지만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부동산의 경제 정책이 탁 터지면 그게 여러분하고 크게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경매쟁이 입장에서 살짝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여러 개가 좀 생겼어요, 사실은. 사실 제가 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에 있죠. 자,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흡수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는 꼼꼼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꼼꼼하기도 하고 촘촘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약간 희멀텅했다면
요즘에는 의지도 되게 세. 예, 좀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하나는 끝내주는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강남이 요즘에 부동산이 오르네 하는 이유는 어차피 4년만 버티면 어때요?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또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가 있죠. 뭐 부동산 뭐 예를 들면 강남에서 오늘 처음 태어나서 산 게 아니고 한 지난 20년간을 사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한 4-5명 지나갔는데 우리가 4-5년 못 기다려 이런 심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렇다고 어떤 규제를 사람을 죽일 만한 규제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못 살겠다라고 떠나게 할 만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돈 팔아가지고 나가면 또 떵떵거리고 사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조이긴 조이되 그게 큰 효과는 없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방송에다도 했지만 의식주는 조여서 되지 잘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죽여지지 않는 성질이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은 금방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세무조사 한 1년씩 때려버리고 구속 몇 번 시켜버리면 휘청해버리죠. 외부 자금 다 빠져나가고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없애면 대번에 경제 전반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삼성의 한 10배 이상의 타격이 오죠. 그러니까 IMF 때 부동산 불패가 처음 깨졌을 때 부동산만 쳐졌어요? 아니면 생활 전반이 완전 폭삭했어요? 그쵸? 그 주식도 완전 휴지조각 돼버렸죠. 그 당시에 300포인트 막 그랬었어.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었죠. 많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정부 정책에서는 핵심의 어떤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그죠? 주택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또 지방에서 주택을 많이 가져도 서울에 한 주택만큼 안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주택의 숫자만 가지고 또 타겟을 하자니 어정쩡하고 좀 그것도 좀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 경매 시장이 밝을까 어두울까 저 이런 주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주제를 하면 되게 땡겨 하니까 한번 던져봤어요. 땡겨 하더라고. 괜히. 자, 밝을까 어두울까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는 밝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조금 어두워질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기존에 밝을 때는 뭐 했어요? 원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공부 시간 때 자다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 돼? 돌아다니잖아. 돈 벌어야 될 때 자다가 규제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그러고 이게 꼭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밝았을 때 돌아다녀야 되고 어두울 때 좀 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밝을 때 하다가 해 떨어지면 집에도 가고 놀아도 이렇게 심야에서 노는 거가 좀 사람 수가 적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요. 그리고 밝으냐 어두우냐는 어떤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실내가 밖에보다 밝아요, 어두워요? 응? 어둡지. 밖에는 저 햇빛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에 비하면은 어둡지만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함은 없다 이거죠. 여러분 눈에 볼 때. 그죠?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천지사방을 뛰어다니는데 안에 있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게 좀 자제가 될 수밖에 없죠. 범위가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만 딱히 불편한 것도 없어. 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 정도 공간에 포르쉐를 놔두면은 가깝게 죽어버리죠? 어디 그 엑셀을 살짝 밟으면 그냥 요 앞이잖아, 다. 여러분들은 포르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공간이 좁지는 않아. 많이 돌아다녀도.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으로 투자를 제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편함이 없이 살게끔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그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막 경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정도 강력한 입장이면 규제가 가깝이 죽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5월, 6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초반부터 강력하게 조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대출 금리는 당연히 3, 4년 전부터 오를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러나 처음에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폐청산이란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금년 그 지방선거 이후에나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면서 막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쌓여왔던 노하우들이 지금 그대로 유지됐고 그 뒤에 보완책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갑다. 막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료를 치다 보니까 정말로 보완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그 머리를 좀 많이 쓰는 집단이네, 이 집단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왜 선생님이 처음 부임하면은 조금 개겨도 되는 선생이 있고 조금 더 개겼다가는 조금 탈이 나는 선생이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잔챙이들이기 때문에 큰 고기 잡느라고 신경 다 쓰지 작은 고기에 신경 없다라는 거, 그거는 또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밝을까 어두울까에 대해서 어떤 제목을 정한 이유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지는 느낌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두울까 쪽으로 먼저 의미가 있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의 변화가 금년 내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거를 실제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 뉴타운 지역에 옛날에 한참 뉴타운 재건축 막 이런 거 시행할 때는 우리가 경매로 사도 재건축이 이제 정비 지역, 촉진 지역 이런 거 위주로 저도 경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촉진 지역이나 정비 구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단돈 몇 푼이라도 오르고 또 아무래도 내놓으면은 꼬셔지기가 쉽죠. 매매가 조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비슷한 가격이면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적은 돈이 있었을 때 투자하는 방식은 정비구역에 핫한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정비구역에 살짝 비껴있는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응?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껴 있어야지. 핫한 지역에 못 들어가잖아. 자,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저리는 그래도 조금 경쟁률이 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전월세 같은 경우는 비슷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촉진 지역이다, 정비구역이다, 뭐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비껴 있는 데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오로지 뭐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차고 넘쳐봐.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핵심 지역을 가겠지. 그죠? 그게 이제 투자의 방향인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 나한테 있는 어떤 요건하에서 최적의 길을 찾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핫한 지역에서 돈을 더 빨리 버는 거가 배가 아플 때도 왔겠죠? 그러면은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몸에 탈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꺼야 돼. 그래서 다른 물건에 자꾸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뛰기에 집착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생존 방식이. 그러나 돈이 많아서 한 군데 핫한 지역을 몇 개를 찍으면 굳이 뭐 배 아플 일도 없으니까 서두를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면 요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를 생각을 자꾸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이다 그러면 솔직히 경매쟁이 입장에서는 나는 재건축 지역 안 살 거니까 신경 꺼도 돼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재건축이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들어가는 거. 가끔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보면은 재건축 조합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매각이 되는 거 있죠? 그 조합원 물건들이 경매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샀을 때 이게 현금 청산으로 해서 현금을 빼줘 버리는 건지 아니면 조합원 자격을 줘서 나한테도 아파트를 한 채 주는 것인지 요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해도 중간에 이제 팔아치우면 좋은데 요즘엔 또 분양권 전매는 무조건 50%를 때려버린단 말이야. 1월부터.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해봤거든. 그 당시에는 제도가 의욕은 있었는데 구멍이 너무 많은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은 구멍이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 있어가지고, 머리를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저께인가 보니까, 재건축이 요즘엔 30년만 돼도 재건축이 허용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40년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못하게 만들면, 기간을 더 늘려놓으면은, 재건축 지역에 우리가 경매로 살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더 줄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더 나이 든 지역으로 가야지, 이제. 한 40년 늘린다 그러면, 뭐, 한 40년 더 된 집 같은 경우, 더 낡은 데 없나? 이렇게 알아보려 그러면, 시세조사 때, 여기는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면 안 돼요란 말에 금세 풀이 꺾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야. 자, 재건축을 보고 더 낡은 쪽으로 사고 싶은데, 또 그 지역은 더 폭탄 지역이야. 그러니까 왜 사냐고 얘기가 나오고, 재건축이 40년 돼버리면 전세 월세 비중이 좀 낮아지죠. 너무 낡으니까. 그러니까 또 안 살라 그러고. 그러나 서울에는 아무리 40년 돼도 기본적인 단가는 또 비싸. 그러니까 내 돈이 더 들어가. 그래서 그래도 재건축 보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DTI 규제하면서 여러분들 대출을 좀 잡아버려. 그러니까 천상 서울 지역에서는 목돈이 많을수록 목돈이 많아야만 투자할 수밖에 없게끔 제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출해서 돈 안 주죠. 그죠? 그 다음 재건축도 늘려버리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대출을 많이 의존하는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대출을 많이 허용해 주거나 약간 규제가 좀 느슨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 수업의 끝이죠, 사실은. 규제가 뭐 있는 거가 관심 있으세요? 경찰 범죄자가 경찰이 쫓은데 쫓기면서 경찰이 안 잡는 곳으로 가는 게 목표지. 경찰이 나를 왜 잡는지 형법 몇 조 때문인지 궁금하세요? 괜히 경찰이 뛰면 나도 뛰고 싶잖아. 그죠? 그럴 때 도대체 저 경찰이 나를 형법 몇 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오는 거지? 그 궁금증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수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신경을 꺼도 돼. 아까 말한 고래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그래서 요즘에 규제가 핀셋 규제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좀 뜨는 지역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요 사람만 규제하자. 그게 무슨 규제라고요? 핀셋 규제다. 그래서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워낙에 이제 서울이나 또는 뭐 부산이나 또는 뭐 세종시나 뭐 이런 그 아파트들이 핫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올라가는 거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가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살던 집이 지금 5억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쯤 되니까 8억이야. 그러죠? 그러면은 근데 건축할 때까지 한 4년 걸렸어. 그럼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도 빼야 되겠죠? 그럼 내가 원래 살던 5억도 빼야 되고, 건축할 때 들어간 추가 비용들도 좀 빼야 되겠죠? 이자 비용 빼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천 정도가 이득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조합원이. 응? 그럴 때, 3천 이하는 면제지만 여기서부터는 돈 얼마씩 내라 이거죠. 1인당으로 보면 몇백만 원 수준인데 그걸 막 1000세대 2000세대 그러니까 몇백억 부과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과이익이 1억 이상이면은 벌써 보면은 2천만 원이죠. 벌써 개인당 2천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건 신경 끄라니까. 아시겠죠? 네. 이런 원리다.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원리를.